19세기 말 쿠바를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의 대립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러던 1898년 2월 쿠바 하바나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군함 메인호가 원인 불명의 폭발로 침몰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미국 언론은 이를 스페인의 기뢰가 원인이라며 대서특필했고 미국 내 여론은 순식간에 전쟁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군의 주력함들을 쿠바에 집결시키며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신 전함 오리건호도 집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리건호가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있었다는 점이죠. 태평양에 있는 오리건호가 쿠바가 있는 대서양으로 가려면 남아메리카 대륙 끝까지 내려가 거칠기로 유명한 마젤란 해협을 통과한 뒤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지도를 한 바퀴 도는 항해였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 1898년 3월 19일 오리건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석탄과 탄약을 가득 싣고 집결지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전함이 대양을 건너 전장에 합류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여정을 몹시 불안해했죠. 5월 24일 오리건호는 출발한 지 66일 만에 약 22,500km에 달하는 항해를 마치고 플로리다의 북대서양 함대에 합류합니다. 그 사이 미국은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했고 오리건호는 곧바로 전장에 투입돼 스페인 함대를 무찌르며 쿠바 주변 해역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바다를 통한 보급이 불가능해진 스페인군은 항복을 결정했고 이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까지 미국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양 대국이 되었죠. 여기서 미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두 바다를 더 빠르게 오고 갈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바로 바다를 잇는 길, 운하였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 가장 좁은 땅, 파나마 지협. 이곳을 뚫어 운하를 만들려는 시도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880년 수에즈 운하를 만든 프랑스가 도전했지만 사막과 평지로 이루어진 수에즈와 달리 파나마는 정글과 산맥,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차원이 달랐죠. 게다가 모기가 옮긴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결국 프랑스는 9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902년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매입하며 다시 도전장을 내밉니다. 프랑스의 실패를 보고도 파나마 운하 건설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군 차관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리건호를 북대서양 함대에 합류시키는 결정을 밀어붙인 인물이기도 하죠. 이 경험을 통해 루즈벨트는 두 바다를 잇는 길이 없으면 안보도 경제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어 파나마 운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운하를 만들기로 결정했죠. 산을 깎는 게 불가능하다면 배를 산 위로 올리자. 그래서 채택한 건설 방식이 바로 간문 시스템입니다. 이른바 선박용 물 엘리베이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대한 수로에 배를 넣고 간문을 닫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 수위가 올라가면 배를 옆칸으로 옮기고 이 과정을 반복해 배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 방법이라면 산맥을 해수면까지 파내지 않아도 배가 오고 갈 물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14년 8월 마침내 파나마 운하가 완공됐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면 약 22,500km,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다면 약 9,500km로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거리가 줄면 시간이 줄고 연료도 줄고 군사작전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곧 이 지름길은 물류의 규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아무 배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관문이 허용하는 최대 크기가 있었고 그 기준이 곧 선박의 규격이 되었죠.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박 크기는 길이 약 294m, 너비 약 32m, 그리고 깊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박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조선소는 파나마 운하의 크기에 맞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나맥스, 운하 하나가 세계 물류의 규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100년 만에 진화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6월, 파나마 운하는 새 관문을 열며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길이 366m, 너비 49m급 대형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는 네오 파나맥스 시대를 열었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가 커지면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물동량도 커졌고 결국 파나마 운하의 확장은 세계 물류의 규모를 키우는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죠. 현재 파나마 운하는 전체 세계 해상 교역량의 약 6%를 담당하며 170개 국가 1,900여 개의 항구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의 거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파나마 운하 전체 물동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만약 파나마 운하가 막힌다면 미국의 공급망은 흔들리고 미 해군 전력 역시 발이 묶이겠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파나마는 자국의 군대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누군가 파나마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미국의 무대는 태평양과 대서양 두 바다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리건호의 66일간의 항해는 미국의 두 바다를 잇는 운하의 필요성을 각인시켰죠. 그렇게 탄생한 파나마 운하는 해상 물류의 허브이자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관문으로 미국의 해양 패권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전쟁 속 숨겨진 산업 비사를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